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에 있을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에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네. 과연 어떤 속뜻이 있을까 많이 궁금하기도 한데 이게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는 선고가 있기 전까지는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발언을 안 했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부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전재수 부산시 부산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배경은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불미스러운 일로 이 현직에서 낙마하게 되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당헌 당규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 지사가 또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할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좀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 넓히기 위한 전략적인 발언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낙연 의원이 또 반응을 했습니다. 예. 발끈하면서 아니 이 부산시장 후보나 서울시장 후보는 새로 당대표가 결정을 하고 올 연말이나 내년쯤 할 이야기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뭐 여기에 덧대서 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오늘 뭐 반응이 나왔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뭐 이재명 지사가 저렇게 말해버리면 뭐 일주일 내내 시끄러울 것이다라면서 뭐 지금 저렇게 뭐 답변할 필요가 뭐가 있냐 뭐 이런 말을 했다고 지금 언론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제는 또 정청래 의원이 이 발언과 관련해서 혼자 멋진 척 하지 마십시오 이렇듯 한 줄 평을 남기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본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상당히 또 김 비대위원장 미래통합당이죠. 발언에 대해서도 각을 세우는데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약간 견제구를 던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발언 양이 많아졌습니다. 네. 이 내년도에 실시될 예정인 서울시장 선거와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죠. 또 부동산 관련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집 한 채 있는 사람 그 집값이 비싸다고 꼭 세금을 많이 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좀 당의 그동안 흐름과는 다른 발언을 하기도 한 것이죠. 예. 정청래 의원 혼자 멋진 척 하지 말라 이런 예. 두 분은 뭐 혼자 멋진 척하고 사는 거 없죠? 제일 멋있는 분은 최일구 앵커시죠. 저야 뭐. 근데 혼자 그 머리를 잔디머리 손질을 혼자 네. 멋진 척하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멋지게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요? 다들 뭐 토르 박연미, 선덕 박연미만 찾고 정상근 기자만 찾으시고요. 삐졌구나. 비타민 하나 주세요. 네. 예? 네. 힘내세요. 이거 드시고. 오늘 비타민이 꼭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지사 이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도 한마디씩 했어요. 네, 이낙연 의원이 지지율 상승에서 한 발언이 상당히 주목을 끌었는데 그런 이유가 나온 것은 이 발언 내용은 일단 이렇습니다. 민심은 계속 변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 두 사람의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죠. 지지율 간극이 좁아진 것, 좁혀진 것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민심은 계속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내 지지율이 또 올라갈지도 모른다. 이런 또 뉘앙스도 충분히 전달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정상근 기자님. 네. 어제 김태년 대표 국회 연설하면서 국회 세종시 이전을 주장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민주당이 특위 구성을 제안을 했어요. 네, 어제 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교수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뭐 청와대나 국회를 세종시 아주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네, 세종시로 옮기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세종시로 옮겨서 뭐 이렇게 국회뿐만 아니라 뭐 청와대 이렇게 다 가자는 건데 뭐 그러면서 이 민주당은 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야권에 또 공식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그러면서 뭐 이미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며 또 이를 통해서 이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 뭐 이런 방침인데요. 현재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이 특별법 발의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세종특별시. 매우 예. 중요합니다. 네. 일조 쳐야 중요하죠. 될 것 같은데. 민주도 쳐야 되고 네, 별 발표도 해야 몇 개 됩니다. 달아요? 세종특별시? 세종시니까 3개. 3개. 네. 예. 그냥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세종대왕이 별 다는 것도 좀 준비를 해 오셔야죠. 아니 또 세종대왕이 셋째 아들 아닙니까? 아, 네, 맞죠? 그렇죠. 셋째 아들이죠. 네. 와 순발력 있네. 비타민 하나 더 주세요. 오늘 뭐 컨디션 좋으십니다. 아니, 통째 주세요. 아시는데요. 예. 네. 자 그리고 저 오늘 국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했어요. 네, 이 주호영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 국민이 독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맞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아주 강한 톤으로 네. 얘기하더라고요. 사법부에 대해서도 김명수 대법원장 부끄러운 줄 알라 사법부도 정면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은수미 성남시장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판결과 관련해서도 성향적으로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이 이 중에 상당수가 또 현 정부, 친정부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 아니냐라고 나를 세워서 비판을 했고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대실패를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 주호영 원내대표도 특위를 제안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성추행 혐의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특위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제 MBC가 뉴스에서 한동훈 검사장하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를 했어요. 이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이 KBS와 이동재 전 기자 측이 한번 공방을 벌였고 KBS 측이 뭐 일부 오보를 인정하면서 또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제는 또 MBC에서 관련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2월에 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그리고 후배 기자인 백모 씨가 이 한동훈 검사장을 찾아가서 부산으로. 네네. 이 신라젠 사건 관련돼서 여권 이사들을 취재 중인데 그 이철 씨와 그 가족들을 압박해서 그 유시민 이사장 등의 이 범죄 정보를 구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했고 예. 이 얘기를 들은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 네. 뭐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동재 전 기자 측은 이 당시 녹취 일부를 공개하면서 뭐 한동훈 검사장이 뭐 잘 해보라는 취지의 덕담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이 대화의 맥락으로 보면 여전히 의혹은 있다라는 것이 MBC의 주장이고요. 네. 그리고 이동재 전 기자가 이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한동훈 검사장과 통화를 한 다음에 후배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요. 이 취재가 어렵다고 하니까 이 한동훈 검사장이 내가 수사팀에 말해줄 수 있다. 나를 팔아라. 이런 말을 했다라고 또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검찰도 이 역시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이동재 전 기자의 공모를 의심하게 하는 유력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고 MBC가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동재 기자 측이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더라고요. 네, 녹취록 전문 공개는 이미 이제 KBS에서 관련 보도를 했을 때 이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겠다라는 부분을 예고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KBS에서 녹취록의 내용이라면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의 공모 정황이 담겨 있는 녹취록의 내용이다라고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련된 내용이 녹취록에 없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녹취록 전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한동훈 전 검사장이 뭐 이번 주 내에 검찰에 소환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소환 소식은 없는 거죠. 네, 아직까지 소환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이 얘기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제 박원순 전 시장의 젠더 특보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까? 네, 그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보였는데요. 그 임순영 젠더 특보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 박원순 전 시장에게 관련해서 뭐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지 이렇게 처음 물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혹시 수사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가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임순영 특보가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오후 9시 20분쯤 소환이 돼서 오늘 오전 3시 6분쯤까지 약 5시간 40분 정도 밤샘 조사를 받았고요. 경찰은 그 임순영 특보를 상대로 해당 의혹을 언제 또 어떻게 인지를 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마치고 나온 임순영 특보에게 기자들이 뭐 어떤 내용을 소명을 했는지 또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 들었는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침묵으로 일관을 했다라고 합니다. 피해자 측 그 변호사가 오늘 기사 보니까 내일쯤 피해자 측 기자회견 다시 한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이제 2차 기자회견이 있는데 지금 피해자 쪽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발표를 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김재련 변호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김재련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이렇다. 왜냐하면 오해가 너무 많으니까 궁금한 것을 다 이야기해드리겠다. 그렇지만 이제 기자회견 장소는 아직까지는 기자회견 장소가 공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 변호사의 이야기는
박원순 전 시장이 공소권은 없어졌지만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경찰에 출석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이 어떤 경로로 그분이 이 박원순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알게 됐는지 반드시 밝혀야 하기 때문에 그분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네. 네. 자, 어제는 코로나19 국내 발생자가 한 자릿수였는데 오늘은 20명으로 또 늘었어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생이 20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25명 확인돼서 모두 45명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 국내 발생 확진자가 4명으로 뚝 떨어졌는데 오늘 다시 두 자릿수로 늘었고요. 그리고 이 20명 중에 18명이 서울이었고 나머지 2명은 경기도와 제주에서 각각 1명이었습니다. 이 서울에서는 33일 만에 역전 최다 인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강서구의 한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방화동에 위치한 강서 중앙 데이케어 센터에서였는데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저께 이 80대 후반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계속 감염자가 나오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한 지 6개월째인데 질병관리본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배 소장님? 정의경 본부장이 입을 열었는데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주고 또 뭐 손 씻기, 그다음에 기침 예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험난한 과정이었죠. 6개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와 비교를 할 때 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상당히 잘해왔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외국의 경우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경 본부장은 7차 전파까지 우리가 N차 감염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네. 최초 1번 확진자부터 시작을 해서 2차, 3차 옮겨가는 것인데 7차 전파까지 연결고리를 찾아낸 나라는 전 세계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7차까지 역학조사에서 7차까지 발견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천지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날 때 상당히 난감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종교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곤혹스러웠다라는 소회를 밝혔고요. 지역 봉쇄를 안 하려 역학조사나 접촉자 격리 등을 위해서 상당히 발버둥 쳐왔던 과정도 함께 설명했는데 이런 경우에 상당히 많은 인력과 또 단시간에 빨리 이 이동 동선 등 행정적인 처리까지 해야 되거든요. 네. 많은 공무원들이 협조해줬고 그렇죠. 이 국가 전체적으로 일사불란하게 돌아갔던 것이었고 예상보다 빠른 전파 속도 그러니까 이제는 S 최초 단계부터 이제 G 단계로 이제 발전을 했고 이게 변이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GH 그룹까지 옮겨가는 과정에 상당히 역학 역량만으로 상당히 힘들었고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유입도 있고 반드시 앞으로 좀 더 주의를 해서 코로나19를 종식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정경 본부장 얘기를 들어서 그런가 그 태평양 건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네. 드디어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더라고요. 마스크 쓰는 게 애국입니다. 네. 안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주에는 하루 7만 7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있었거든요. 이건 뭐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리고 재선이 가까우면서 이 미국의 코로나 방역의 허점에 대해서 계속 공격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른바 트럼프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좀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할 말씀 없어요? 쓰세요. 정상훈 기자는. 네. 네. 쓰세요. 왜 따라해요? 준비를 좀 했어야지. 이런 질문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자, 그리고 거짓말했던 그 인천 학원 강사가 이제 결국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사실을 숨기고 좀 거짓말을 해서 그 연쇄 감염 사태를 불렀던 그 인천의 학원 강사가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이 24살 A 씨인데요. 앞서 지난 5월 2일과 3일 이 이태원의 킹클럽 그리고 포차 등을 다녀온 뒤에 확진이 됐는데 당시 방역 당국의 최초 조사에서 학원 강사인 본인의 직업을 숨기고 동선도 속인 것으로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확진자가 인천에서만 40명이 넘고 전국적으로 80명이 넘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이 강사는 이 처음에는 확진 판정에 너무 놀라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확진자 되는 거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렇죠. 이걸 숨기고 거짓말하는 거는 안 되죠. 이건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안전도 그렇지만 타인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도 그렇죠. 절대로 동선 이건 숨겨서는 안 되고 심지어 왜 자기 직업이 무엇이라는 걸 숨길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어요.